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강해졌을까요? 저는 독일에서 경제를 공부했고, 처음엔 출장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30년이 지나도록 저는 여전히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시작해서 2002년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보여준 시민들의 놀라운 연대, 촛불 시위의 평화로운 힘,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상황까지.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그 모든 역사적 순간들을 함께 살아낸 증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가슴이 뛰었고, 때로는 정말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순간에 한국에 대해 새롭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독일인인 제가 한국에서 보낸 30년의 역대급 사건 기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왜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32살이었던 저는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의 주재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본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회사에서도 2년만 버텨라. 그러면 본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지 석 달 만에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1월, IMF 외환위기가 터졌거든요. 처음엔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풍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명동거리에서 양복 입은 중년 남성들이 길바닥에 앉아 구두를 닦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 회사 동료인 박 과장에게 물어봤더니 회사가 문 닫아서 일자리를 잃었대요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은행 앞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자기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은행 직원들은 하루 출금 한도가 있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12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온 국민이 금을 모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결혼 반지, 목걸이, 심지어 아이들 돌반지까지 가지고 나오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독일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설명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는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클라우스, 우리는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도와야죠. 박 과장이 말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힘이 있구나. 새해가 되고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회사 동료들은 야근을 해도 불평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1997년 IMF 위기. 저에게는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던 나라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저에게는 정말 복잡한 감정의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당연히 독일팀을 응원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5년을 살다 보니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의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걸렸고 사람들은 빨간 티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응원 구호가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도 들렸죠. 클라우스 씨, 이번엔 한국이 16강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회사 동료 김 대리가 물어봤을 때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봤던 한국 축구는 그리 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첫 경기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황선홍이 골을 넣는 순간 홍대 거리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홍대에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아저씨도 같이 응원해요. 옆에 있던 대학생이 저에게 빨간 목도리를 씌워주더라고요. 저는 독일 사람인데요 라고 말했더니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아저씨잖아요 라고 하면서 웃더군요.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웃이었던 거죠. 정말 놀라운 건 포르투갈전이었습니다. 박지성이 골을 넣고 한국이 승리했을 때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 말이에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독일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을 응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클라우스, 내가 그곳에서 행복하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탈리아와의 16강전. 토티가 퇴장당하고 안정환이 골든골을 넣었을 때의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목이 쉴 때까지 대한민국을 외쳤거든요.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 승부차기로 이겼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아줌마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고마워요. 아저씨도 우리나라 응원해줘서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4강에서 한국과 독일이 만나게 된 거예요. 미하엘 발락이 골을 넣고 독일이 이겼을 때 저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독일이 이겨서 기쁘면서도 한국이 져서 아쉬웠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홍대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래도 우리 4강까지 갔잖아. 정말 잘했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 씨, 독일이 이겨서 기분 좋으시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한국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 월드컵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 그 여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히딩크 감독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고, 태극기는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2002년 월드컵.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에 저도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것도요. 2007년 12월 7일. 그날 아침 뉴스를 보는데 정말 충격적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태안 앞바다가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허베이 스피리토 기름 유출 사고였죠. 저는 그때 환경 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아시아 지역 환경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면 복구하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텐데. 독일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를 봤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태안 현장에 직접 가본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해변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삽과 양동이를 들고 말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 물어봤더니 대전에서 왔어요. 새벽 4시에 출발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온 거죠. 바다가 아프면 우리도 아프잖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저도 장갑을 끼고 함께 했습니다. 손으로 기름 덩어리를 하나씩 주워 담는 작업이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름 냄새도 지독했고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독일에서 오셨어요? 옆에서 일하던 대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알았죠? 말투로 알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도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 바다도 제 바다죠.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 학생이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고마워요라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어디선가 김밥과 물이 나왔어요. 누가 준비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했대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연예인들도 왔어요. 유재석 씨, 강호동 씨 같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름을 치우는 거예요. 카메라가 따라왔지만 그분들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독일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너희는 절대 믿지 못할 광경을 봤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바다를 치우고 있다. 독일 친구 마르틴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정부나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자발적이야. 심지어 자기 돈 들여서 교통비까지 내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3일째 되는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검은색이었던 바다가 조금씩 원래 색깔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하죠? 옆에서 일하던 일본인 자원봉사자가 말했어요. 저도 일본에서 왔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복구 작업이 몇 달 만에 이뤄진 거예요. 클라우스 씨,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회사 동료가 물어봤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정부나 전문 업체가 하는 건 봤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이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돈을 기꺼이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태안기름 유출 사고. 그건 재난이었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 시위.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시위련이 했어요. 독일에서도 시위는 자주 보거든요.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 직접 가본 순간 이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위라기보다는 축제 같았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아이들까지 함께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가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무섭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느껴졌거든요. 첫 번째 토요일 시위에 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더라고요. 아저씨, 촛불 하나 드릴까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저에게 촛불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안 가도 되나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공부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촛불 시위는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현장이었던 거죠. 독일에서도 시위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시위는 처음이었어요. 경찰과 시위대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찰관들도 시위대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두 번째 주에는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시위 현장에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직접 가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건 시위가 아니라 축제네요. 아내가 신기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노래가 들리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주 시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촛불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민주주의는 비가 와도 꺼지지 않는다는 구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씨는 왜 나오셨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좋아지길 바라거든요. 외국인인데도 나라 걱정을 해주시네요.
고마워요. 그 아주머니의 말에 정말 뭉클했습니다. 저를 외국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시민으로 봐주는 거잖아요. 11월, 12월, 1월.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은 촛불로 가득했어요. 날씨가 추워져도 사람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끝까지 가자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독일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줬더니 모두 놀라더군요. 이게 정말 시위야? 축제 같은데? 맞아, 한국의 시위는 이렇게 평화로워. 정말 놀라운 건 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거였어요. 유모차를 끌고 온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온 아이들. 이런 모습은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해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들고 있던 피켓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광화문 광장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서로 껴안았어요.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그 순간의 기쁨과 자부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민들이 평화롭게 질서 있게 나라를 바꾼 거잖아요. 그날 저녁 독일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진짜 힘을 보여줬거든요. 촛불 시위를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시민들이 깨어있고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더라고요. 2020년 1월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한국에도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독일 친구들은 클라우스, 이번엔 정말 독일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연락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23년을 이곳에서 살았고 가족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예감이 있었어요. 한국이라면 이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2월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을 때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오더라고요.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정말 빨랐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생긴 건 며칠 만의 일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거든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약국 앞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데 새치기 하거나 싸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서로 양보하고 배려했습니다. 아저씨, 마스크 없으세요? 길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마스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여분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월부터는 전 세계가 봉쇄에 들어갔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학교와 회사는 문을 닫지 않았고 대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었어요. 독일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스러워했어요. 한국은 봉쇄도 안 하는데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지하철을 타면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말도 잘 안 하고 각자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구나 생각했죠. 4월 총선 때는 정말 놀랐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거를 안전하게 치른 거예요.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 측정하고 손 소독하고 일회용 장갑 끼고 투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줬더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라고 물어보더군요. 가능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여름에는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그때 정부의 대응이 또 빨랐어요.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을 찾아서 검사하는데 며칠밖에 안 걸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낼 수 있지? 독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협조적이었습니다. 가을에 두 번째 대유행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이미 방역에 익숙해져 있었고 정부도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을 때도 질서 정연했습니다. 나이 순으로
직업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우리 차례가 오면 맞으면 되죠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저도 2021년 여름에 백신을 맞았는데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외국인이신데 걱정 많으셨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2022년 초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도 한국은 침착했어요. 이미 2년간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감기처럼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켰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과학을 믿고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시민의식 말이에요. 클라우스 씨, 한국에 있길 잘했죠? 회사 동료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잘했어요. 이보다 안전한 곳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 올 때 독일 친구들 대부분이 말렸어요. 그 위험한 북한 옆 나라에 왜 가려고 해? 전쟁 날 수도 있는 곳인데. 미쳤냐? 심지어 부모님도 걱정하셨거든요. 독일 언론에서 보는 한국은 늘 긴장 상태였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고 군사훈련을 하면 전쟁 임박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마치 한국 사람들이 매일 전쟁 걱정을 하며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1997년 처음 도착했을 때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오는 길의 봄 풍경은 평화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북한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세요? 회사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왜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정말 놀랐어요. 몇 달 후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독일 친구들이 걱정되어 전화를 했죠. 클라우스, 괜찮아? 대피소는 찾아놨어? 무슨 소리야? 여기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써. 정말 그랬어요. 북한 미사일 뉴스가 나와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독일 사람들은 북한을 무서워하죠? 한국 친구가 물어봤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무서워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70년째 이렇게 살고 있어요. 분단이 일상이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분단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는 더욱 신기했어요. 북한도 월드컵에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북한 팀도 응원하더라고요. 같은 민족이니까 나면서 말이에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와서 남북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생각했어요. 독일 친구들에게 설명해도 잘 안 믿더라고요. 북한 선수들과 함께 응원한다고? 그게 가능해? 가능해. 한국 사람들은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해서 생각해. 한국에서 25년을 살면서 느낀 건 이 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체제는 다르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될 거예요. 독일도 통일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희망의 상징으로 본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독일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전쟁 위험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독일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치안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클라우스 씨, 독일로 돌아갈 생각 없으세요? 없어요. 여기가 더 살기 좋거든요. 정말 그래요. 북한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독일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온다고 하면 가족들이 걱정해요. 북한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와본 친구들은 모두 놀라죠.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 한국은 분단국가지만 전쟁을 걱정하며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북한 문제도 언젠가는 평화롭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한국에서 30년을 살면서 가장 놀라운 건 변화의 속도였어요. 독일에서는 10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1년만 지나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1997년 처음 왔을 때 강남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테헤랄로의 고층 빌딩이 몇 개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말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네요. 회사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더니 동료가 한국은 항상 뭔가 짓고 있어요. 멈춰 있는 법이 없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몇 달 만에 새로운 지하철역이 생기고 새로운 쇼핑몰이 문을 열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완성되곤 했어요. 이 속도가 정상인가?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2000년 이후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면서 변화는 더욱 빨라졌어요. 인터넷 카페가 생겨나고 온라인 쇼핑이 시작되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기 시작했죠. 클라우스 씨, 이제 인터넷으로 쇼핑도 할 수 있어요. 2001년쯤 동료가 말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게 가능해? 하지만 금방 일상이 되어버렸죠. 2004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더 이상한 모양의 건물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미래형 건물이래요. 자하디드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했대요 라고 하더군요. 완성된 DDP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건물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 마치 우주선 같은 모양이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한국은 정말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한강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강이었는데 점점 공원이 생기고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축제가 열리는 공간이 되었죠. 주말마다 가족들이 놀러 오는 힐링 공간으로 변한 거예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게 한국의 문화래요. 아내가 말했을 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강에서 왜 치킨을? 하지만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2010년대 들어서는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죠. 갑자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클라우스 씨, 한국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죠? 홍대, 명동, 이태원. 어딜 가도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시설들이 계속 생겨났죠. 다국어 안내판, 외국인 전용 관광버스, 한류 체험관. 지하철역도 계속 늘어났어요. 9호선이 생기고 분당선이 연장되고 신분당선이 생기고 언제까지 지하철을 늘릴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필요하면 계속 만들죠 라고 하더군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또 한 번 큰 변화가 있었어요. 모든 게 앱으로 해결되기 시작한 거죠. 택시 부르기, 음식 주문하기, 은행 업무 보기. 정말 편리해졌어요. 독일보다 훨씬 빠르네요. 2015년 독일에서 온 친구가 말했어요. 카카오 택시로 택시를 부르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어요. 배달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배달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누비고 사람들은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에서 나갈 이유가 없어요. 젊은 동료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정도로 배달 서비스가 발달했어요. 최근에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미래 기술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클라우스 씨,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은 절대 멈춰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나라니까요. 30년을 살면서 느낀 건 한국은 변화가 일상이 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죠.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게 언어였어요. 독일어, 영어는 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는 정말 다른 세계였거든요. 처음 몇 년은 회사에서 영어로만 소통했죠.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했어요. 발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소리가 독일어에는 없거든요.
동료들이 웃으면서 클라우스 씨,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세요 라고 하더군요. 6개월쯤 지나서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는 여전히 어려웠죠. 클라우스 씨, 한국어 배우려면 드라마 보세요. 회사 후배가 조언해줬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국어 선생님을 구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독일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완전히 달라요. 독일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예요. 정말 헷갈렸어요. 저는 밥을 먹습니다를 저는 먹습니다. 밥을이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고쳐주긴 했지만 정말 어려웠어요. 높임말이 특히 어려웠죠. 나이가 많으면 높임말, 적으면 반말. 어떻게 나이를 알고 말을 하죠?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물어보면 돼요. 몇 살이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거든요.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왜 나이를 알아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2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회사에서도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죠. 클라우스 씨, 한국어 늘었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감정 표현이었어요. 독일어에는 없는 표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답답하다, 시원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웠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이상했어요. 왜 눈에 뭘 넣어?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더라고요. 고구마 같다는 말도 신기했어요. 답답하다는 뜻인데 왜 고구마일까? 고구마를 먹으면 목이 메잖아요. 그 답답한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제야 이해가 됐죠. 5년쯤 지나서는 뉴스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치 용어들은 여전히 어려웠죠. 국정감사, 국회의원, 시정질문. 독일어로도 어려운 말들인데 한국어로는 더 어려웠어요. 10년이 지나니까 농담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클라우스 씨,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표현들이 많았어요. 한잔해요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된 건 15년 후였어요. 단순히 술을 마시자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자는 뜻이더라고요. 독일의 프라우스와는 다른 의미구나. 속담들도 재미있었어요. 티끌 모아 태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독일 속담과 비슷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었죠. 방언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부산에 출장 왔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것도 한국어인가? 정말 신기했어요. 각 지역마다 말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작아 보여도 방언이 많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한국어의 다양성과 깊이를 말이에요. 20년이 지나서야 정말 한국어다운 표현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다. 어이가 없다. 마음이 짠하다.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들, 인터넷 용어들. 클라우스 아저씨, 이제 대박이라는 말 안 써요. 요즘은 레전드예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배웠어요. 언어 속에 담긴 정서, 가치관, 역사. 단순히 소통 수단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였던 거죠. 30년. 정말 긴 시간이에요. 독일에서 살았던 32년보다는 짧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보낸 거죠.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짜 고향이 되었어요. 2005년 한국 여성과 결혼했을 때 독일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문화 차이가 클 텐데.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최고의 선택이었죠. 아내를 통해서 진짜 한국을 알게 되었거든요.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가서 차례도 지내고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도 먹고.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2008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한국에서 아빠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는 한국인이자 독일인이네요.
아내가 말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국 교육 시스템도 경험했죠. 학부모 상담, 학예회, 운동회. 모든 게 새로웠어요. 클라우스 아빠, 한국 교육이 어때요? 라고 다른 학부모들이 물어보곤 했죠. 경쟁이 치열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열정은 대단해요. 정말 그래요.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독일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2010년쯤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이웃으로 받아들였어요. 클라우스 씨, 반찬 좀 드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갖다 주시는 일이 자주 있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독일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거든요. 하지만 점점 좋아졌어요. 이런 게 진짜 공동체 의식이구나 싶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도 하게 되었어요. 외국인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했더니 클라우스 씨는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이제 완전히 한국 직장인이 되었어요. 회식도 하고 워크숍도 가고 송년회도 참석하고 클라우스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후배들이 생겼죠. 한국 음식도 이제 완전히 제 음식이 되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독일에 가면 오히려 한국 음식이 그리워져요. 소울푸드가 바뀐 것 같아요. 2018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이중 국적은 안 되지만 영주권보다는 확실한 소속감을 원했거든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었네요. 아내가 기뻐했어요. 선거권도 생겼죠.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을 때의 그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코로나19 때는 더욱 확실해졌어요. 독일 친구들이 한국이 안전하다며? 부럽다고 연락할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사는 나라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게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 뉴스를 독일 뉴스보다 먼저 봐요. BTS가 빌보드 1위를 하면 제가 더 기뻐하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가 이기면 독일 팀보다 더 응원하게 되었어요. 클라우스 씨,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으로는 이미 한국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아이들도 자랐어요. 큰애는 대학생이 되었고 작은애는 고등학생이에요. 한국어도 독일어도 능숙하게 하는 진짜 글로벌 인재가 되었죠. 아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 물어봤을 때 둘 다야. 그게 너희들의 장점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도 가끔 독일에 가요. 하지만 이제는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집에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0년 전 2년 계약에 출장으로 온 독일 청년이 이제는 한국의 뿌리를 내린 중년 아저씨가 되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하죠. 한국은 제게 많은 걸 줬어요. 가족도, 친구도, 추억도, 그리고 제2의 인생도.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늙어가고 여기서 생을 마감할 생각이에요. 독일인이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클라우스 밀러. 그게 지금의 제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런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제 30년 한국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독일인인 제가 한국에서 보낸 30년의 이야기입니다. 1997년 IMF 위기부터 시작해서 2002년 월드컵의 열정, 태양기름 유출 사고에서 본 시민들의 연대, 촛불 시위의 평화로운 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까지.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그 모든 역사적 순간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감동받았고, 때로는 놀랐고, 때로는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예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손을 잡는 그런 나라죠. 30년 전 2년 계약으로 온 독일 청년이 이제는 한국에 완전히 뿌리 내린 중년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외국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한국을 사랑하게 된 특별한 순간,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 외국인으로서 경험한 따뜻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한국이 궁금한 외국인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려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